네,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이번 순서는 매주 화요일 한 주간의 법률 이슈 다뤄보는 박장재소 시간입니다. 자,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놓고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 두 변호사분을 모셨으니까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법률적인 논란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지휘봉을 갖고 설명을 했는데 말이죠. 네. 자,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대통령직 인수 관련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게 인수의 범위냐 아니냐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다 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지금 법률에 따르면 정책 기조를 준비한다든지 국무총리라든지 장관 후보자 검증한다든지 아니면 취임 행사 업무 준비한다든지 그리고 기타 인수에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핵심은 기타냐 아니냐, 집무실 이전하는 게 기타 인수 업무에 필요한 일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데 민주당이나 이 반대 입장에서는 이거 인수위법에 정한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편 지금 윤 당선인 이쪽에서는 인물을 집무실로 옮기는 것도 인수 받는 거 아니냐, 그거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지금 대치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좀 해석이 안 되면 시행령 이런 데를 봐야 되거든요. 거기 보면 일단은 집무실 이전 같은 건 없어요. 그리고 이 예전의 선례를 보면 집무실 이전은 처음이기도 했고 금액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통상 한 오늘 또 20몇 억 정도를 예비비로 지출 의결했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지금 496억이 아니고 요거 이제 인수위 운영하는 관련해서. 예. 그래서 그걸 봤을 때는 일단은 이 법률로 봤을 때는 조금 그 안에 넣기에는 조금 처음이기도 하고 조금 무리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윤 당선인의 공약사항 아닙니까? 네, 그렇죠. 공약사항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것을 공약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수위가 해야 될 거고요. 공약사항은 대통령께서 해도 되는 겁니다. 예. 이제 이 법률에 따르면 법률을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인수위 과정에서 하기보다는 대통령이 돼서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인수위 법안에 이제 기타 그에 해당하느냐 이 부분도 될 수 있는데 만만치 않아요. 해석은 빡빡하신데 어쨌든 이건 보는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이 사실 윤석열 후보가 법조인 출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법과 상식, 원칙 이 부분을 좀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법령상 근거는 분명히 있는 것이냐를 아무래도 따져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박지훈 변호사님 짚어주셨듯이 대통령 인수에 관한 법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수의 업무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놓은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크게 보면 업무 인수인계를 정 정권으로부터 받아라. 그러니까 업무 보고를 각 부처로부터 받아서 무난하게 좀 어떤 시차 없이 바로 이제 권력을 인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라는 게 한 축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초기 내각 검증을 위해서 뭔가 인사검증 시스템을 하는데 업무를 좀 중심으로 둬라라는 그 두 가지 축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인수의 업무가 이 두 가지 축 이외에도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놨기 때문에 이 집무실을 옮기는 문제도 인수위에서 다 같이 다룰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지만 사실 보통 이제 법령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기재가 돼 있을 때 그 밖에 그에 준하는 경우라고 법령상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법률에도. 그렇다면 그 앞에 설시된 그 부분과 관련된 수준, 범주, 거기에 상응하는 정도로 이 부분이 해석이 되는데 최소한 직무실을 옮기는 부분은 인수의 업무로 좀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대체적인 또 법조인들의 시각인 것 같고 그렇다면 이 비용 천문학적 액수로 민주당에선 1조다 아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추계해봤을 때는 한 400억 원이다라고 좀 논란이 있긴 한데 그렇다면 이걸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은 있느냐. 이게 인수위와 관련해서 또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령을 보면 예비비를 인수위에서 쓸 수 있는 관련 근거 규정은 있는데 이게 어느 경우냐면 당선인 예우에 필요한 경비 그리고 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운영에 필요한 예산 이런 부분은 행자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한테 요청을 해서
관련해서 예비비로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직무실을 옮기는 것에 수반되는 비용을 예비비로 인수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라고 해석될 수 있느냐? 그건 최소한 아니라는 점 때문에 지금 또 공방이 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초에 윤 당선인 측에서는 저 예비비 496억 원을 국무회의에서 좀 안건으로 상정해서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그러면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예비비를 통과시키면은 그게 법률 위반입니까? 아니요, 뭐 할 수 받아서 있어요. 할 수는 있는 할 수 거죠? 있어요. 예. 할 수 있는데 그 판단 자체가 윤 당선인 쪽이 아니고 지금 현 정부인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판단할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국무회의 심의에 안건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20몇 억 정도 지금 말한 예우 관련된 그 비용만 올려는 상황이고요. 결국 사실은 뭐 좀 단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집무실 이전을 이 업무에 뭐 좀 포함시킨다고 가정하더라도 다른 데면 사실 가능했을 것 같아요. 예컨대 뭐 빈 건물에 뭐 예를 들어 들어간다라고 가정하면 비용 부분 뭐 그게 해결된다 그러면 예컨대 안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공백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근데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법적 근거는 사실은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뭐 해석도 되지만 다른 무리수들이 많기 때문에 해석을 좀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뭐 장 변호사 지금 얘기했지만 뭐 없는 걸 억지로 해야 된다고 하기는 없고요. 예. 기타라는 것도 거기에 맞춰서 그 밖에도 해석을 하다 보면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자, 집무실 이전 비용에 대해서도 뭐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 당선인 측에서는 496억 원 네. 얘기하지만은 민주당에서는 1조 넘게 추산을 하고 있고 말이죠. 그렇죠. 금액이 많이 다른데요. 예. 일단은 당선인 측에서는 496억을 얘기를 하면서 합참이나 국방부 합참 이전 비용이 118억,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이 252억, 경호처 이사 비용이 99억, 그리고 그 공간 리모델링 비용이 25억 정도로 해서 이게 이제 496억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지금 여권 민주당이나 뭐 또 김병주 의원이 이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입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요거는 단순 이사에 했을 때 가능한 거고 합참도 이동을 하면 합참을 지금 장기적으로 남태령 수방사 있는 데로 가려고 하거든요. 거기 가면 거기 이제 전산망도 깔아야 되고 시설도 줘야 되고 그 안에 이제 도미노식으로 이동하게 되면 딱 한 이 경호처 인원하고 청와대 비서실위원회 때 지금 김은혜 대변인도 처음에는 얘기를 안 했는데 1,몇백억 더 든다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1,200억 정도. 그런 거 봤을 때는 496억은 지금 이사 비용 정도고 그 이후에 도민으로 이전될 비용까지는 지금 추계가 안 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 예비비 신청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돼요? 지금 인수위 단계에서는 예비비 신청 자체가 사실 이제 업무 영역 바뀌고 그런 권한이 없는 거는 뭐 분명한데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기재부에서 이게 지금 당선인이 어차피 쓸 돈이기 때문에 이걸 기재부에서 요청해서 집행할 수도 있습니까? 이게 원칙상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수위 관련 그 법률을 보면 일단 그 예산과 관련해 인수위와 관련해서 투여되는 예산을 좀 주되게 다루는 부처는 행정안전부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이 400억 원 정도로 이 집계가 된 부분은 우리가 임의로 산정한 게 아니라 기획재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산정한 것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절차 자체도 좀 잘못됐다라는 지적이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이 예비비를 신청을 기재부에 해야 되고 기재부가 예산을 그 절차에 따라서 산출하도록 돼 있는 게 국가재정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 없이 이제 기재부가 인수위의 직접적인 요청을 받고 이 산출을 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거 뭔가 당선인 측의 공무원들이 줄 서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어떤 비판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비교적 뭐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절차적인 하자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예비비라는 건 국가재정법상 기본적으로는 사실 아주 우발적인 재해나 재난 상황에 예측하지 못했던 비용이 발생했을 때 국가적으로 다른 예산에서 이 세목 변경을 해서 집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를테면 좀 여유 자금으로 이제 모아놓는 그런 돈입니다. 관련해서 인수위가 쓸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아주 그 운영과 관련한 좀 지엽적인 돈들, 운영비, 교통비, 뭐
그 통신비 정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일단은 법령에는 기재돼 있기 때문에 뭔가 예비비해서 바로 이 인수위 단계 그러니까 당선인 신분인 상황에서 집행하기는 상당히 좀 법률적으로 좀 어렵고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통과하는 것도 사실 문재인 정부로서는 이게 법률적인 또 책임 논란으로까지도 번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예비비 자체가 모든 권한이 지금 정부 권한으로 됩니다. 그래서 인수위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금 얘기했다시피 관례상 썼던 20몇 억 정도. 네. 나머지 그 이상 상회하는 금액 자체는 현 정부가 국무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금액을 예비비로 쓰겠다라고. 예컨대 행안부가 인수위 업무를 담당을 합니다. 행안부에서 추계해서 기재부에 올리면 기재부가 심사를 해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통과시키는 방법. 결국은 이 모든 권한 자체가 일단은 인수위보다는 현 정부의 대통령한테 지금 쏠려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뭐 어쨌든 그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법적인 규정을 하나씩 살펴봐 주셨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네. 숨이 턱턱 막힐 저도 정도로 턱턱 막혀요. 네, 답답하네요. 답답해. 왜냐하면 두 가지죠. 지금 얘기도 계속했지만 상당한 비용이 들기도 하고요. 또 첫 번째가 첫 시도예요. 이게 뭐 몇 번 있었던 일이면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떤 뭐 다른 걸 국방부 차치하고 다른 거 차치하고 어쨌든 지금 뭐 윤석열 당선인도 법률가인데. 네. 예, 법률가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 규정이 있다는 것은 뭐 법률가라고 해서 다 할 수는 맞습니다. 없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규정을 따져서 들어가다 보면은 사실 법을 따진다는 것은 뭘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안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아마 현 정부가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다른데 만약에 갔을 때 이렇게 만약에 무리하게 규정대로 절차대로 해라고 했으면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대상 건물이 이제 국방부라는 게 좀 차이가 좀 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다른 예컨대 뭐 제가 좀 쉬는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예입니다. 경찰청에 간다 예입니다. 네. 그렇게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될까 좀 싶기도 하고요. 아니 빈 건물 뭐 국세청이 자꾸 제가 다른 예를 들면 안 되는데 하여튼 다른 빈 건물에 간다 그러면 조금 문제점이 덜할 가능성이 있는데 국방 관련된 그 국방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합참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울타리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장 좀 우려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윤 당선인은 집무실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은 통이동 그렇죠. 지금 뭐 네. 인수위 사무실에서 지금 하겠다고 한답니다. 예. 그러는 건데 예. 그런 건 문제가 없겠죠 법적으로. 이것도 좀 그래서 그것도 저는 문제예요? 회동을 빨리 해야 된다고 예.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되고요. 이건 사실 접점을 찾아야 됩니다. 이거 지금 진행자 말하는 것처럼 법적인 잣대만 계속 갖다 대면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요. 지금 봤을 때 윤 당선인 뜻은 확고합니다. 앙석하고 딴 데 갈라 국방부로 하든 어디 간다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접점을 찾아내는 방법이고 이게 지금 실무위에서 이 회동하는 것 작업에서 될 일이 아니고 개인적 생각이긴 한데 두 사람이 만나서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런 수밖에 또 모든 권한 자체가 지금 비용이 적으면 모르겠어요. 이 많은 비용이 된다 그러면 현 대통령이 지금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동을 좀 해서 네. 좀 의견을 줄여가는 게 저는 유일하게 지금 해결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런 지적을 네.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어쨌든 진전은 없는 것 같아요. 예,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만 그런 부분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 선거를 치르는 국면에서는 계속 이제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 이제 광화문의 집무실을 별도로 하겠다라고 했고 그러면 그 부분은 아주 그럼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이냐, 스크린은 제대로 한 것이냐라고 많은 언론이 물었을 때 그 참모진들 그리고 당선인 본인도 물론 그렇다라고 했는데 정작 광화문으로 옮기려고 그 부분을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이건 국민 재앙에 가까운 뭐 이런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니 그렇다면 용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숙고와 수기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점을 좀 국민들께서는 가지실 수는 좀 있겠다. 그렇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 속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직무실을 옮기겠다라는 그 취지에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직무실 뭐 3층에 대통령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1층에는 뭐 브리핑실을 두겠다. 이런 청사진도 상당히 좋은데 다만 속도 조절을 할 필요는 있겠다. 이게 지금 저희가 계속 언급해드렸듯이 인수위 단계에선 여러 규정상 한계가 좀 명백하게 노정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당선인이 아니라 대통령 신분이 되었을 때 뭔가 사회적 합의도 좀 더 도출하고 예산 같은 것도 정식 절차에 따라서 확보를 한 이후에 정확하게 이 부분을 산정한 이후에 옮기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예.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다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중앙선관위원장 노정희 위원장에 대해서 경찰이 이번 사전투표에서 관리부실 논란으로 고발이 됐는데 말이죠. 네. 수사를 시작했다고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직무유기죄 그러죠. 직무를 의식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 또 권리 남용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고발이 됐고요. 이게 이제 경찰청에서 사실은 서울 경찰청에 이게 고발 조치가 됐는데 경기 남부 경찰청으로 지금 이송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여기서 아마 이게 선관위 위치 때문에 그래요. 과천이거든요. 예. 과천이고 과천의 관할지가 경기 남부 경찰청입니다. 지방 경찰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할지 아니면 또 요게 또 상황이 그러면 과천서로 내릴 수는 있는데 저는 경기 남부 경찰청에서 할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이 고소 고발인 조사를 해보면 내용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고발이 되면 조사는 시작을 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조사를 하게 되면 고발인 조사 먼저 하는 거고. 네. 네. 예. 고발인이 시민단체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위 봤던 뭐 법세련이라고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자주 고소 고발을 많이 하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담당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이건 법률적 판단이긴 한데 고의적으로 이제 했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아마 이것도 첫 사례예요. 예를 들어서 확진자 관리 투표할 때 이 사전 투표 때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고발이 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과실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범죄들이 고의범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누가 보더라도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뭐가 어떻게 정확하게 고발됐고 예. 또 이제 고발돼서 필요하다면 노정희 이 중선 위원장도 이제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을 네.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그 노정희 위원장이 지금 고발된 내용인 가운데 네. 이제 사전 투표가 금요일, 토요일 이틀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 출근 안 했다면서요? 네, 이거 그렇습니다. 가지고 이제 고발이 된 건데 말이죠. 네, 그 어쩜 이렇게 의무를 해태할 수 있느냐라는 공분에서 이제 비롯된 고발장인 건데 지금 고발장에 적신 제명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이렇게 있는데 이를테면 직권남용을 했느냐? 그러니까 본인의 직분을 남용해서 공정하게 선거 업무를 관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 행사를 방해했다고 이렇게 보긴 좀 어렵죠. 그렇다면 그나마 들여다볼 수 있는 죄명은 아마 직무유기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무유기 관련해서 판례를 좀 찾아봤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생각을 하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이 가장 책임을 져야 되는 수장이 출근 자체를 안 할 수가 있지? 이런 부분은 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직무유기가 유죄로까지 판단이 돼서 형사처벌을 받으려면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 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건 아니다. 라는 게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성과를 제대로 못 냈다 등등으로는 비난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걸 법률적으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어느 경우에 그렇다면 직무유기죄로 처벌을 받느냐. 뭐 이를테면 직장의 무단 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고의로 직무를 유기한 경우 그러니까 상당히 그 요건을 좀 좁게 보고 있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렇다면 노정희 위원장이 이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이걸 고의적으로 정말 공무원으로서 공직을 수행하는 자로서 국민들의 피해를 예상하면서까지 이렇게 했다라고까지는 조금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형사적으로 처벌하기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거취 표명 기타 등등과 관련해서 여러 뭐 정치권 안팎에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뭔가 본인은 뭐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도 6월 지방선거까지는 치르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그 거취에 대해서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일단 형사적으로 처벌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선관위가 이번 사전 투표에서 준비는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뭐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어쩌면 윤리적 정치적 책임이라고 그러니까요.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장 변호사 얘기했다시피 법적인 책임은 이제 징역을 살거나 이런 부분들까지 가는 건데 그 부분 더 엄격히 따지는데 지금 말한 의식적 방임 일부러 안 하려고 했다라는 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단순 출근하지 않은 거를 의식적 방임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까 내용 가운데 직장 무단 이탈이 있던데요. 네, 근데 이게 무단 이탈이라고 무단 이탈도 의식적으로 네. 이게
직무유기할 의사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 직무유기죄가 쉬울 것 같은데 성립이 잘 안 됩니다. 저희도 해보면 이런 경우 안 왔다 해가 직무유기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안 감으로써 업무가 완전히 박살나거나 태만될 때까지 알고 포기했을 때 그게 돼야 되는데 그 마음 상태를 객관적인 상황을 봐서 추론을 해야 과정이거든요.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엉망이 되긴 했어요. 예. 출근도 안 했고 예. 그렇지만 결과론적인 부분이고 그렇게 이제 인과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성립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네. 장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 부실 네. 선거 관리에 대해서. 부실이죠, 사실. 예, 저는 일단 거취에 대해서는 본인이 최소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여러 변호사 단체에서 그런 입장을 내기도 했고 이게 왜냐하면 선관위가 코로나 국면이 저희가 하루 이틀 됐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대선을 치르기 굉장히 전부터 이게 제대로 점검되고 있느냐, 준비는 만전을 다하고 있느냐라고 국회에서 끊임없이 질의를 했을 때 전혀 문제 없다. 시뮬레이션을 여러 각도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확진자가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무리가 없다라고 아주 확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전혀 되지 않았고 뭐 비닐 투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실제로 기표가 된 용지가 이 확진자들에게 또 전달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게 공개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러 논란을 낳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다만 이제 본인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선관위의 상임위원 중에 2자리가 지금 공석입니다. 그리고 네. 상근 상임위원직도 공석으로 돼 있다는 점이 참 6월 선거를 대비해야 되는 지금 6월 선거가 한 2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좀 노정희 위원장이 사퇴하는 것으로 그냥 끝날 수 있는 문제이냐. 그래서 아마 행안위 소속 이 민주당 의원들이 그래도 이 직을 당분간은 유지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의견 표명을 한 것 같은데 이런 좀 실무적인 문제가 좀 연루가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은 물러나고 싶다는 생각도 일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뭐 책임지는 자세로 일단 지방선거까지는 내가 이제 끝까지 완주하겠다라는 입장을 그래서 굽히지 않아 보이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네. 노정희 위원장은 대법관이기도 하잖아요. 네. 딱 그게 좀 저는 이거는 뭐 다른 얘기긴 한데 당연직으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구입니다. 근데 대충 대법관 중에 한 분을 해가지고 한다는 게 전문성도 떨어지고요. 이분 뭐 출근 안 했다 해가지고 대법원에 이렇게 출근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좀 뭐 이분 변론하는 게 아니고요. 네. 겸직을 두는 게 좀 잘못됐고 만약에 헌법기관을 할 것 같으면 전문성 있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맞죠,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공정위가 닭고기 가격을 담합한 16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네요. 네, 아마 우리 1등이 하뭐라는 네. 고기 아주 시작했던 게 병아리 10마리인가 시작해가지고 지금 국내 1위입니다. 근데 그 회사가 아들한테도 좀 회사를 또 해가지고 또 그것도 유사한 업계가 돼가지고 어쨌든 간에 한 16개 업체가 되는데요. 이 업체들이 이게 닭값이 왜 이래 안 떨어지나 이 닭을 우리 청취자분들도 느낄 거예요. 저도 닭을 치킨을 너무 좋아하는데 예. 대략 한 2만 원씩 넘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닭값도 뭐 어떻게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계속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 도개하는 그 비용이라든지 이게 업체가 다 담합을 해가지고 가격을 통제를 했던 겁니다. 네. 요게 지금 문제가 되고 뭐 공정거래법에는 위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고발한 상황입니다. 모두 16개 업체나 되네. 그러니까 그래도 그 중에 그게 제일 크고요. 예, 예. 16개.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닭고기를 취급하는 유통업체의 대부분이겠죠? 네, 다 짜고 하는 다 합니까? 거예요. 거의 다 짜고 안 거의 그러면 다. 가격이 예.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예컨대 만약에 정상적인 어떤 경쟁 체계라면 닭값 내리면 됩니다. 내리면 많이 팔리거든요. 근데 가격을 딱 서로 다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안 떨어지고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닭값이 떨어져도 도개육 가격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이 사람들이 다 짜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예. 돈 많이 벌었겠는데 말이죠. 우리는 근데 닭 비싸게 사 먹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과징금을 어쨌든 부과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이거 부과해도 업체들한테 주는 타격은 별로 크지 않을 거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6억 한 6,700만 원 정도가 부과가 됐는데 지금 적발된 이 담합행위의 기간을 산출해 보면요. 이 16개 업체가 200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상당히 장기간 이 담합을 무려 45차례에 걸쳐서 했다는 게 지금 공정위가 적발해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과징금 26억 정도가 어떻게 산출된 거냐. 본인들이 이 기간 동안 올린 매출액의 2% 정도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다라는 게 공정위 설명인데 2%요. 예, 이와 관련해서 일단 한국육계협회에서는 이거 너무 과도하다. 우리는 농식품부에서 행정지도 등을 내린 것을 그냥 따른 거고 과도하다고요? 그거 예, 가지고? 과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산위기에 직면할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공정위 입장은 완전 다릅니다. 담합 기간이 일단 너무 길고 그 기간 동안 이 관련 업체들이 한꺼번에 올린 매출액이 12조 원 가량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행위들을 보면 이 시중에 닭이 많이 풀리면 어쨌든 가격이 떨어지니까 시중에 닭이 안 풀리게 하기 위해서 아주 신선육을 냉동 보관하는 형태 뭐 이 정도는 그래도 되는데 뭐 달걀, 병아리 의도적으로 폐기 대량으로 또 감축하는 이런 또 방법도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들이 이런 좀 불법적인 방법으로 올린 매출액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수준이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또 공정위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징금 뭐 큰 타격을 주지 않겠지만 따끔하기는 하겠네요. 따끔 정도. 가끔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